안녕하세요. 경제학장 박사입니다. 자, 미시경제학의 바이블이죠. 베리안 교수님의 교과서를 한 장 한 장 같이 넘겨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효용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볼 건데요. 우리가 보통 이게 저것보다 더 좋아. 이렇게 순서만 매겼잖아요. 근데 이걸 넘어서 얼마나 더 좋은지를 숫자로 딱 말할 수 있을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과정이 바로 기수적 효용입니다. 자, 그럼 시작해 볼까요? 오늘 우리가 같이 그려볼 큰 그림은 이렇습니다. 먼저 효용이라는 게 정말 단순한 순서 매기기를 넘어설 수 있는지 그 가능성부터 한번 살펴볼 거고요. 그리고 나서 오늘의 주인공 기수적 효용이 대체 뭔지 그 개념을 명확하게 짚고 넘어갈 겁니다. 그 다음엔 사실 가장 어려운 문제죠. 이 만족도라는 걸 어떻게 숫자로 잴 수 있을까 그 방법을 고민해 보고요. 결국 왜 경제학자들이 다른 길, 그러니까 서수적 효용을 택하게 됐는지 그 이유도 알아볼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대안인 효용 함수를 어떻게 만드는지 살짝 맛보기로 하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효용 순서 그 이상. 보통 우리가 효용이라고 하면 선호도를 그냥 쭉 줄 세우는 걸 생각하잖아요. 나는 사과가 바나나보다 좋다. 이렇게 1등, 2등 순위를 매기는 것처럼요. 아주 간단하고 또 직관적이죠. 자, 그런데 말이죠. 바로 여기서부터 경제학자들의 진짜 골치 아픈 고민이 시작되는 거예요. 사과가 바나나보다 좋아. 오케이, 이건 알겠어요. 근데 얼마나 더 좋냐는 거죠. 그냥 좀 더? 아니면 2배로? 막 3배로? 이렇게 선호도의 강도를 재보려는 시도. 이게 바로 오늘 우리가 파고들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네, 바로 이 얼마나라는 질문에 답을 하려는 시도가 바로 두 번째 주제, 기수적 효용입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이 기수적 효용이라는 녀석의 정체가 뭔지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서수적 효용이랑 기수적 효용, 이 둘의 차이를 올림픽에 한번 비유해 볼까요? 왼쪽의 서수적 효용은 마치 시상대 같아요. 누가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인지 그 순서만 알려주잖아요. 하지만 오른쪽의 기수적 효용은 역도선수 같은 겁니다. 100kg을 든 선수는 50kg을 든 선수보다 정확히 2배 더 무거운 걸 든 거죠. 이처럼 효용의 절대적인 크기, 그리고 그 비율까지 다 의미가 있다고 보는 게 바로 기수적 효용의 핵심 아이디어입니다. 우리 베리안 교수님은 교과서에서 기수적 효용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두 개의 상품 묶음이 있을 때 그 둘 사이의 효용 차이의 크기가 어떤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가정하는 이론이다. 여기서 핵심 단어는 차이의 크기예요. 단순히 한쪽이 더 좋다는 걸 넘어서 그 만족도의 차이가 10이냐, 100이냐, 그 숫자 자체가 의미를 가진다는 거죠. 네, 바로 이 문장입니다. 교과서 원문을 그대로 가져왔는데 정말 중요한 핵심 문장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기수적 효용 이론에서는 the size of the utility difference, 그러니까 효용 차이의 크기가 some sort of significance, 어떤 종류의 의미를 갖는다고 보는 겁니다. 이 의미를 부여하려는 시도가 바로 기수적 효용인 거죠. 좋습니다. 효용의 크기가 중요하다고 하니까 자연스럽게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게 되죠. 세 번째 주제인데요. 아니, 그럼 그 효용이라는 걸 대체 어떻게 측정할 수 있냐는 겁니다. 이건 정말 어려운 문제거든요. 교과서에서도 바로 이 질문을 던집니다. 어떤 사람이 A라는 상품 묶음을 B보다 2배 더 좋아한다. 이걸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도대체 2배 더 좋다는 말의 진짜 의미가 뭘까요? 2배 더 좋다는 말을 어떻게 정의할 수 있을까요? 교과서에서도 몇 가지 아이디어를 던져주는데요. 첫 번째는 돈이에요. 그걸 사려고 돈을 2배 더 낼 의향이 있다. 두 번째는 시간. 그걸 얻으려고 2배 더 오래 기다릴 수 있다. 세 번째는 확률. 그걸 얻을 수 있는 도박에 2배 더 높은 확률로 참여하겠다. 어때요? 다 그럴듯해 보이죠? 근데 여기에 아주 결정적인 문제가 숨어 있어요. 돈으로 잰 2배 좋음이랑 시간으로 잰 2배 좋음이 과연 똑같을까요? 그렇죠. 기준을 뭘로 잡느냐에 따라서 효용값이 완전 달라져 버린다는 거. 이게 바로 기수적 효용이 딱 부딪힌 근본적인 한계점이었던 겁니다. 자, 이렇게 기수적 효용을 측정하는 게 굉장히 어렵고 좀 모호하다 보니까 현대 경제학은 다른 길을 선택하게 됩니다. 이게 바로 우리의 네 번째 주제, 왜 우리는 기수적 효용 대신에 서수적 효용을 주로 쓰는가에 대한 대답이 됩니다. 결론은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그 만족도라는 걸 객관적인 숫자로 딱 끄집어내서 잴 수 있는 모두가 동의하는 단 하나의 완벽한 룰러는 사실상 없다는 거죠.
자, 여기서 베리안 교수님이 아주 명쾌하게 결론을 내려주십니다. 이 문장도 정말 중요하니까 잘 봐주세요. 어차피 사람들의 선택 행동을 설명하는데 기수적 효용까지는 필요 없고 사실 서수적 효용만으로도 충분하고 또 기수적 효용을 제일 많은 설득력 있는 방법도 없으니 우리는 그냥 순수하게 서수적인 효용의 틀에 머물겠다. 이게 바로 현대 미시경제학의 표준적인 입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마지막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서수적 효용을 사용하기로 마음을 먹었다면 이걸 이제 어떻게 함수라는 형태로 표현할 수 있을까요? 바로 효용함수를 한번 만들어보는 단계입니다. 그러면 순서만 나타내는 효용함수는 대체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요? 그 해답의 실마리는 우리가 이미 배운 개념이죠. 바로 무차별 곡선에 숨어 있습니다. 소비자의 선호 지도를 쫙 펼쳐놓고 거기서부터 효용이라는 숫자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접근하는 거죠. 교과서에 있는 이 그림을 한번 보시죠. 이게 바로 소비자의 선호 지도를 나타내는 무차별 곡선입니다. 원점에서 멀어질수록 만족도가 더 높은 거 기억하시죠? 자, 여기서 어떻게 효용 숫자를 만들어낼까요? 아주 기발하고 간단한 방법이 있습니다. 원점에서 대각선을 하나 쭉 긋는 거예요. 그리고 각각의 무차별 곡선이 이 선과 만나는 지점까지의 거리를 재는 겁니다. 거리가 1이면 효용 1, 거리가 2면 효용 2, 이런 식으로요. 여기서 진짜 중요한 건 뭐냐면 2라는 숫자가 1보다 2배 더 좋다는 의미는 전혀 없다는 겁니다. 그냥 2가 1보다 크고 3이 2보다 크다는 순서만 중요할 뿐이에요. 순서만 지켜준다면 어떤 숫자를 붙여도 상관이 없는 거죠. 이게 바로 서수적 효용함수의 핵심 아이디어입니다. 자, 오늘 내용 정리해볼까요? 우리는 얼마나 좋은가를 측정하려 했던 기수적 효용이라는 게 왜 매력적인 아이디어이면서도 동시에 어려운 과제인지, 그래서 결국 현대경제학이 왜 순서만 따지는 서수적 효용을 선택했는지 쭉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무차별 곡선이라는 지도에서 효용함수를 만드는 한 가지 방법을 살짝 엿봤죠. 하지만 효용함수를 만드는 방법이 과연 이것뿐일까요? 그리고 그렇게 만들어진 함수는 또 어떤 의미를 갖게 될까요? 이 흥미로운 이야기는 다음 시간에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